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군함국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동영상 하나를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공학도를 위한 최적화 이론이라는 강의입니다. 여기서 이제 최적화 이론이라는 것을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제 최적화 이론이라는 건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이고요. 굉장히 유용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이야기할 것에 대해서 좀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최적화 이론이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최적화 이론을 배울 때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가장 기본적인 최적화 이론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하강법이나 유전 알고리즘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이론인데요. 그거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 머신러닝, AI 그런 쪽으로 이제 학생들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과 최적화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머신러닝 자체가 거의 최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 머신러닝과 이 최적화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왜 머신러닝을 배우는 학생들은 최적화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을 때 선행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필수적인 것은 미분은 알아야죠. 미분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알면 좋은 것, 뭐 그레디언트 벡터라든가 아니면 테일러 전개, 테일러 익스펜션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선형이나 비선형을 구분할 수 있는 이 정도는 좀 알면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미리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이 강의를 보면서 제가 필요한 것들은 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공학도로서 왜 최적화 이론을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죠. 자, 인생은 최적화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합니다.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 중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정답이 한 가지만 있다가 아니죠. 물론 한 가지만 정답이 있는 뭐 수학 같은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인생의 혹은 공학의 대부분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대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선택을 최적화라고 하는가? 결국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쵸? 음식을 선택을 할 때, 아, 나한테 주는 만족감이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고려 사항이 뭐겠어요? 가격, 그런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가격, 나한테 주는 만족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 중에서 그 많은 대안 중에서 최적의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바로 최적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 최적화라는 것은 뭐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공학 문제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그쵸? 어디 여행을 갈 때 차를 타고 갈 것인가? 그 다음에 뭐예요? 자전거를 타고 갈 것인가?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이 선택할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두죠.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을 우선순위로 두죠. 뭐냐? 예를 들어 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시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비용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은 오래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뭐 예를 들면 자전거를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나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나한텐 중요해. 빨리 가야 돼. 가격은 좀 비싸도 괜찮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비행기를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나는 가격도 중요하고 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해. 둘 다 중요해서 그 중간 어딘가를 선택해야 돼. 그러면 자동차를 선택을 하겠죠. 이처럼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떤 것을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이 선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것도 물론 최적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에 정말 가까운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최적화에 정말 가까운 거 뭐 예를 들면 이 PC를 하나 조립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PC의 성능 지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능을 가장 많이 끌어올리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능을 중요시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지겠죠. 맞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산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정된 자원 안에서, 즉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보고 싶겠죠. 최대한의 성능을 내고 싶을 겁니다.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개수는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 그것도 역시 최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는 좀 두리뭉실한 예시를 들었지만 우리가 최적화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예시로 들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티피컬한, 아주 전형적인 그런 문제인데요. 요 문제로부터 한번 최적화에 대한 어떤 설명을 간략하게 시작을 해보죠. 이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해내는데 그 A라는 제품 1과 제품 2를 생산을 해내는데 그 두 제품이 주는 부가가치가 다릅니다. 즉, 그 제품 하나하나가 나한테 안겨주는 이익이 다르죠. 그리고 이 공장에서 쓸 수 있는 자원과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제품을 몇 개씩 만들어야 나에게 가장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는가, 그거를 어떻게 설계를 하거나 결정을 해야겠죠. 이런 것이 바로 전형적인 이제 최적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자, 이제 이런 구체적인 조건이 주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 이 공장에서는 두 가지 제품 1과 제품 2를 생산을 하는데 주어진 자원 내에서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제품 1과 제품 2를 하루에 몇 개씩 생산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제품 1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이 제품 1을 한 단위라고 했는데 그냥 편의상 한 개라고 해볼게요. 이 제품 1 한 개를 생산하는데 총 2시간이 소요가 되고 4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한 개 생산하면 나는 5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품 2번이 있어요. 이 제품 한 개를 생산하는 데는 3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각각 2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한 개를 생산하면 나는 4만 원의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은 하루에 총 100시간만 생산에 사용될 수 있고요. 다음 180만 원 이상의 생산 비용은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하루에 제품 1, 제품 2를 몇 개씩 만들면 나는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것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서술되어 있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말 그대로 서술식으로 되어 있죠. 물론 사람이 이해하는데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술된 조건을 가지고 제품 1과 제품 2를 몇 개씩 생산을 해야 나에게 최대한 이득이 될까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자, 여러분들은 이 말만 듣고 제품 1과 제품 2를 몇 개씩 생산하면 될지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요 말만 듣고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이 제품 1과 제품 2의 생산 단위를 결정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예를 들어 이 공장의 공장장 뭐 한 예를 들어 10년, 5년, 10년 정도 공장장 경력이 있다고 하면 이 말만 듣고 머릿속에서 탁탁탁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서 몇 개씩 생산하면 되겠다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것은 이 공장에 대한 경험이,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말만 듣고는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어,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수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 최적의 생산 조건을 계산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식으로 바꿉니다. 바꿔볼게요. 우선 제약 조건 1번이라고 했습니다. 그 공장에서는 총 생산 시간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품 1의 생산 개수를 X1이라고 하고요. 제품 2의 생산 개수를 X2라고 했을 때
제품 1 생산하는데 2시간 소요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품 X 원개를 생산하면 2 곱하기 X 원 시간이 들겠죠. 그다음 제품 2를 X 2개만큼 생산을 하면 한 개당 3시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3x2만큼의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것이 총 생산 시간이 되잖아요. 이 총 생산 시간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건에 의해서 이런 공식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4만 원의 비용이 제품 1을 한 개 생산하는데 4만 원의 비용이 들고 제품 2를 한 개 생산하는데 2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했으니 제품 1을 X1개, 제품 2를 X2개 생산을 하면 총 4X1 더하기 2X2만큼의 생산 비용이 들겠죠. 근데 이 생산 비용은 하루에 18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하루에가 아니고요. 총 180만 원을 넘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이런 제약 조건이 생기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X1과 X2는 각각의 제품의 생산 수량이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개를 생산하는 조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하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X1과 X2 중에서 자, 이제 요게 가장 중요한데요. 제품 1을 하나 생산하면 5만 원의 이익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 다음 제품 2를 생산하면 4만 원의 이익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즉, 내가 받는 이익의 총합은 5x1 더하기 4x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Z가 바로 총이익입니다. 그래서 이 Z, 요것을 이제 목표 함수 혹은 목적 함수라고 하는데 이 공장의 이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X1과 X2를 골라야 하고요. 그렇죠? 그 X1과 X2는 위에 있는 제약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것을 이제 정식화라고 합니다. 뒤에 정식화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정식화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최적화 문제를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그것을 이제 최적화 문제의 어떤 정해진 형식대로 설명을 해보자면 목적 함수는 뭐였습니까? 5x1 더하기 4x2라는 목적 함수 그리고 이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는 것 이게 이제 이 최적화 문제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제약 조건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한 가지는 뭐예요? 시간에 대한 제약 조건이었고요. 하나는 드는 비용에 대한 제약 조건이었고 하나는 생산 수량 자체는 양수여야만 한다는 이 제약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최적화 문제의 어떤 전형적인 서식 형태로 우리가 조금 전에 서술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정식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좀 전까지는 최적화 문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최적화 문제는 무엇인가, 그 다음 전형적인 최적화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정식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학에서 이야기하는 최적 설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최적 설계 문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 다음 최적화 기법의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다음 최적 설계 문제의 일반적인 정식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적 설계 문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 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는 디자인 베리어블이라고 하죠. 설계 변수는 설계하고자 하는 치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자유 변수 또는 독립 변수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 제가 보여드렸던 공장의 그 예시에서 뭐였습니까? 우리가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죠. 뭐였어요? 제품 1의 개수, 그 다음 제품 2의 생산 개수, 그 생산 개수 X1과 X2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설계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선 설계하고자 하는 이라고 했잖아요. 즉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무엇인가 그것을 설계 변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빨래거리를 하나 이렇게 설계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빨래거리를 설계하는 것은 뭐예요? 이 빨래거리의
봉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봉의 지름도 내가 결정을 해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빨래 거리의 높이도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빨래 거리의 넓이도 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 빨래 거리, 이 봉의 지름, 빨래 거리의 높이, 빨래 거리의 폭, 요 세 가지가 설계 변수가 되는 것이죠. 이 예제에서는. 즉 설계 변수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자유 변수라고도 하고요. 독립 변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 이 종속 변수는 이 설계 변수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설계 변수라고 하면 이 종속 변수는 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종속 변수가 무엇이냐라고 하냐면 설계 변수를 결정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결정되어지는 변수, 그런 것들을 이제 종속 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라는 것이 있죠. 이 제약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설계에서 기능상 요구되는 조건의 크기, 조건 또는 크기의 제한 등을 정의한 것입니다. 어, 아까 공장 예시에서의 제약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때요? 어, 그 시간이 제약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생산 비용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X1과 X2라는 아까 X1과 X2라는 설계 변수가 있었잖아요. 이 설계 변수에 영향을 주는 이 설계 변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제약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것은 아까 시간과 비용이라고 했는데 그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요 둘을 이 설계 변수를 결정하는데 제약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조건 다 제약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약 조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부등호 제약 조건, inequality constraint라고 하고요. 그다음 등호 제약 조건, equality constraint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장 예시에서 봤던 비용과 그 다음에 시간과 그 다음에 양수해야만 하는 조건, 그것은 전부 뭐였습니까? 부등호 제약 조건이었죠. 부등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등호 제약 조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그 예시에서 예를 들어서 제품 1의 설계 개수와 생산 개수와 제품 2의 생산 개수는 무조건 같아야 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걸 수도 있죠. 제품 1과 제품 2는 무조건 한 쌍으로 판매되는 어떤 제품이라고 하면 두 개의 생산 개수는 같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X1과 X2는 같아야 된다. 이런 등호 제약 조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등호 제약 조건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약 조건에는 부등호 제약 조건과 등호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요 설계 변수의 개수와 제약 조건의 개수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설계 변수는 무조건 등호 제약 조건보다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계 변수와 등호 제약 조건의 개수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연립방정식과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 우리 알죠? 연립방정식은 뭡니까? 예를 들어 변수가 x1, x2, x3라는 세 개의 변수가 있을 때 식이 이렇게 세 개가 주어지면 우리는 이것을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죠? 식이 세 개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변수 세 개를 모두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풀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부정방정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부정방정식은 무엇이냐? 변수는 세 개인데 식이 예를 들어 두 개밖에 안 주어져 있어요. 혹은 식이 세 개가 주어져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요 세 개의 식이 서로 독립이 아닙니다. 요 식은 이 예를 들어 F2 식에다가 예를 들어 곱하기 2를 했을 때 식 3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식은 서로 독립이 아닙니다. 종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독립적으로 주어진 식이 이 두 개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정방정식이 뭐예요? 식의 개수보다 변수의 개수가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식 두 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변수의 순서쌍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한하죠. 무한하다는 거죠. 그렇죠. 식이 3개이고 변수가 3개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변수의 순서쌍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정식을 그 한 개를 찾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 방정식을 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부정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더 많기 때문에 딱 한 개의 해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 식을 만족하는 변수의 순서쌍의 개수는 무수히 많고요. 그렇게 무수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식 하나를 결정할 수가 없다. 부정이다.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공학의 문제는 대부분 이런 문제입니다. 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작고요. 그래서 식의 그 해의 개수가 무수히 많아요. 다 부정방정식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해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은지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결정을 했을 때 그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하나의 순서쌍을 선택하는 것이 공학적인 문제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그것 자체를 우리는 최적화 문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판단 기준으로서 어떤 목적 함수를 우리가 추가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목적 함수를 최대화 혹은 최소화 시켜주는 순서쌍 하나를 결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최적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럼 이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독립변수의 개수가 있을 때 이 등식, 즉 뭐예요? 조금 전장에 뭐라고 했죠? 제약 조건이라고 그랬죠? 등호 제약 조건의 개수가 이 변수의 개수보다 무조건 작아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최적화 문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변수의 개수와 등호 제약 조건의 개수가 같거나 등호 제약 조건의 개수가 더 많으면 우리는 그것을 최적화 문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만족하는 순서쌍, 변수의 순서쌍은 딱 한 가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독립변수의 개수와 등호 제약 조건의 개수의 관계는 알 수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 최적 설계 문제의 구성 요소 중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죠. 목적 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objective function이라고 하는데요. 읽어보면 최적, 옵티멈이죠. 최적을 나타내는 기준으로서 비용, 무게 등과 같은 값을 비교하여 어느 설계 대안이 보다 나은지 나타낼 수 있는 함수이다 라는 겁니다. 조금 전 공장에서의 목적 함수는 뭐였습니까? 자, 나한테 가져오는 이익의 총합이었죠. 그렇죠? 그것을 목적 함수로 해서 이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설계 변수의 순서쌍을 고르는 것. 그것이 최적화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또 제가 아까 조금 전장에 어떤 예시를 들었었냐면 이런 빨래거리를 만드는 것을 예시로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공학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함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것의 생산 비용입니다. 생산 비용. 그렇죠. 재료를 가장 적게 쓰거나 아니면은 뭐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생산을 좀 간편하게 해서 생산 비용을 작게 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요곳에 하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단가 그것을 낮추는 것. 그래서 그 단가 자체가 바로 목적 함수가 되고요. 그 단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아까 얘기했던 뭐 봉의 지름이나 아니면은 이 빨래거리의 높이나 빨래거리의 너비를 결정하는 것 그런 최적화 문제를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목적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선 이 예시에서의 설계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 x1이라는 설계 변수가 있고요. 다음 x2라는 설계 변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x1과 x2를 좌표축에서 2차원 좌표축 상에서 선택을 해보면 뭐 요점 예를 들면 2점 요점이 하나의 설계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이런 점이 하나의 설계 대안이 될 수가 있죠. 요점이 설계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점이 설계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점이 설계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수많은 설계 대안들 중에서
가장 최적의 설계 대안을 찾는 것이 바로 최적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요 가로축, 이 가로에 있는 이 평면을 내가 설계 대안의 평면이라고 했을 때 목적 함수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느냐면 목적 함수는 요 세로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1과 x2가 하나가 결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목적 함수 값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요 목적 함수 값, 요 설계 변수를 이렇게 하나 선택을 했을 때 이때 목적 함수 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요 값이 계산이 되더라. 요 높이, 요 값이 계산이 되더라. 그 다음 다른 점에서 또 어때요? 목적 함수 값을 계산하면 요 값이 요 지점에서의 목적 함수 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좀 보기 좋게 표현을 하면 이런 이게 뭐예요? 어떤 그릇 모양의 요 예제에서는 적어도 이 예제에서는 그릇 모양의 목적 함수 값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목적 함수 값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요 빨래거리 예제에서 높이를 x1이라고 놓고 너비를 x2라고 놨을 때 이 높이와 너비를 결정을 하니까 생산 비용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결정이 됐다. 생산 비용이 생산 비용에 대한 함수다라고 했을 때 생산 비용은 어때요? 가장 작은 게 좋죠. 즉 어떻습니까? 이 목적 함수 값이 가장 작은 이 지점, 요 지점이 가장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점이 요 예시에서는 이런 목적 함수 값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이 지점이 최적점이다. 최적점, 옵티멈 설계점이다. 그래서 나는 최적의 설계점을 여기로 찾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그래프를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직선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런 거 그래서 이 예시에서 뭐 예를 들어서 x1 더하기 x2 어떤 재료상의 문제 때문에 이 x1 더하기 x2가 예를 들면 나는 치수가 뭐 5m를 넘으면 안 된다. 이 x1과 x2가 5m를 넘으면 안 된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 기둥이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를 두 개라고 해볼게요. 이 x1 더하기 x2가 5m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제약 조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제약 조건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 빗금친 부분 너머에 있는 것은 내가 해로 취급할 수 없다. 이 제약 조건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범위는 요 부분뿐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제약 조건을 이렇게 선을 긋고 빗금치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부분에서 이 영역에 있는 해의 대안 중에서 가장 좋은 해의 대안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예시에서 해의 대안 중에서 가장 좋은 점을 찾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자, 어때요? 이렇게 잘려나가죠. 이렇게 이 평면에 의해서 이 뒤쪽 부분은 잘려나가고 이 앞쪽 부분에서 가장 작은 목적 함수 값을 가지는 이 파란 점, 이것이 바로 어때요? 이 예시에서는 옵티멈, 미니멈 설계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최적 설계 문제의 구성 요소 세 번째에서 국부 최적회와 전역 최적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그래프는 조금 전과 다르게 3차원으로 표현 안 하고 2차원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이제 2차원으로 표현하는 것이 여기서는 훨씬 더 이제 간편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2차원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여기 가로축이 바로 설계 변수가 되고요. 여기는 설계 변수가 하나인 것 뿐입니다. 하나뿐입니다. x라는 설계 변수가 있고 이 x가 변하면서 이제 어때요? 목적 함수 값이 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x가 변하면서 목적 함수 값이 변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 최적화 예제에서는 이 목적 함수 값을 최대로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면 당연히 최적 설계점은 어디가 될까요? 목표 값을 최소로 해주는 목적 함수 값을 최소로 해주는 요 지점이 바로 최적의 설계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 해를 여기 있는 이 x 값을 최적해라고 부르고 이때의 목적 함수 값을 최적의 목적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다면 국부 최적해가 꼭 전역 최적해가 됩니다. 국부 최적해하고 전역 최적해가 무슨 말이지?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예시를 보면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설계 변수 값이 변함에 따라서 예를 들어 목적 함수 값이 이렇게 변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래프에서 어때요? 요런 부분, 이렇게 최대나 최소가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었죠? 극점이라고 배웠죠. 극점. 여기는 익스트리마라고 되어 있는데 극점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극점들은 전부 최적해의 후보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들은 다 최적해의 후보가 되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보시면 내가 최대값을 최적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그래프를 전지전능한 신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이 지점이 가장 최적인 해구나라는 것을 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 즉 모든 범위에서 가장 최적이 되는 이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전역 최적회라고 합니다. 전역 최적회. 최적회 중에서도 가장 좋은 최적회를 전역 최적회라고 하고 영어로는 글로벌 옵티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글로벌 옵티멈 요 때의 x값을 찾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최적화 문제를 풀 때 이런 그래프의 형태를 전지전능한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딱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 만약에 내가 이런 그래프를 바라볼 능력이 있으면 뭐하러 최적화 문제를 푼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여기 선택하면 되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그래프의 형태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마치 장님이 코끼리 더듬듯이 여기에서의 값, 여기를 x1이라고 하면 x1 값을 넣어보고 이때의 목적 함수 값을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f1 값을 계산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안심이 안 되죠. 요거 하나밖에 내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 다음에 어때요? 그냥 x2 값을 또 넣어봅니다. 그러면 어때요? f2 값이 결정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이 F1과 F2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F2가 더 크네? 그러니까 X1보다는 X2가 더 좋은 최적값이구나 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X2를 최적으로 결정을 해요. 그렇지만 사람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X1하고 X2하고 비교를 했을 때 F2가 더 좋아졌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죠. x3라는 어떤 값을 또 하나 넣고 계산을 해보겠죠. 왜? 이렇게 왔으면 더 좋아졌으니까 그 다음에 더 가서 한 번 더 계산을 해보겠죠. 그쵸? 그때 f3 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더 좋아졌네. 그러면 이제 x3가 최적이구나 라고 안 하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라면 조금 더 가서 계산을 해보겠죠. x4도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렇죠? x4 넣고 계산을 했는데 F4가 어때요? 더 작아졌죠. 그러면 이제서야 좋아. 아까 그게 더 좋은 값이구나. X3라는 걸 나는 최적해로 삼겠어. 라고 해서 여기서 멈춥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최적화의 과정이에요. 최적화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최적화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 목적 함수의 형태를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값을 넣어보고 이 x라는 것의 대안을 찾아서 넣어보고 그때의 목적 함수 값을 비교를 하는 수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행위 자체를 얼마나 스마트하게 하느냐,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최적화 기법이 정해지는 것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찾은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최선을 다해서 찾은 이곳, 이게 내가 찾은 최적회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국부 최적회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local optimum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국부 최적회하고 전역 최적회는 일반적으로 구분이 되고요. 내가 찾은 것은 일반적으로 국부 최적회고요. 그것이 전역 최적회인지 아닌지는 많은 경우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좀 미리 이야기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 내가 장님 코끼리 더듬듯이 찾아가는 이 방법을 국부 최적해를 찾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도 안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최적해를 찾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어때요? 이번엔 여기를 더듬어 봤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데를 더듬어 봐야지. 또 다른 데를 더듬어 봐야지. 여러 군데를 동시다발적으로 더듬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것이 바로 전역 최적해를 찾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 전장에서 3차원 예제에서 이렇게 목적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죠? 그쵸? 이렇게 제약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약 조건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선을 찍 긋고 이 선이 꼭 직선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직선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선을 찍 긋고 빗금 쳐서 이 빗금 친 부분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최적해를 찾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옵티멈점이 어떻게 될까요? 옵티멈점이 당연히 아까는 옵티멈점이 여기였는데 이 부분은 지금 후보에서 빠지게 되니까 요 설계 가능 영역, 영어로는 feasible region이라고 하죠. 이 설계 가능 영역 중에서 가장 좋은 해, 여기를 찾은 요 부분이 바로 옵티멈이 된다. 그다음 이제 요 예제에서는 어떨까요? 여기가 제약 조건으로 막혀버렸으므로 역시 로컬 옵티멈은 여기고 글로벌 옵티멈은 여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이렇게 제약 조건이 있을 때 이 제약 조건 근처에서 최적점이 발견되는 것은 아주 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직관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죠? 예, 그래요. 이 제약 조건에 의해서 막혀버림으로 이 제약 조건 근처에서 최적점이 결정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최적 설계 문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최적화 기법의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크게는 전역 최적화 기법이 있고 국부 최적화 기법이 있습니다. 전역 최적화 기법은 뭐예요? 예,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글로벌 옵티멈을 찾는 방법입니다. 국부 최적화 기법은 국부 최적점을 로컬 옵티멈을 찾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전역 최적화 기법의 장점은 다수의 국부 최적해를 가진 대규모 문제에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면 여기서는 어때요? 하나의 점을 찾으면 만족을 당연히 못하겠죠. 대규모의 국부 최적해를 여러 개 가진 그런 대규모 문제에서 이런 전역 최적화 기법을 쓰면 이 국부 최적해들을 탁탁탁탁 찾아서 그걸 또 비교해서 글로벌 최적해를 찾아줍니다. 그게 이제 그것이 바로 장점이고요. 단점은 당연히 어때요? 최적해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계산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최적해를 찾는 경우에는 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뭐 10시간도 좋고 뭐 하루 이틀 며칠씩 걸리는 문제도 있어요. 컴퓨터로 품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최적해를 얻기 위해서 많은 이터레이션, 반복 계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역 최적화 기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제네틱 알고리즘이나 시뮬레이티드 어넬링이라는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 이 강의에서는 GA에 대해서 GA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볼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바로 전역 최적화 기법이고요. 그 다음 국부 최적화 기법이 있습니다. 로컬 옵티미제이션 메소드인데요. 국부 최적화 기법의 장점은 최적해를 얻기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이터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요. 아까 봤듯이 여기 있다가 좀 옆으로 이동했더니 함수값이 더 좋아지네? 그럼 그쪽으로 더 가보고 더 가보고 더 가봤다가 함수값이 안 좋아지네? 그럼 다시 반대로 오고 이런 전략적인 어떤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단시간 내에 로컬 옵티멈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단점은 뭐냐? 당연히 초기해에 가까운 국부 최적해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초기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x1 값을 일단 대입을 해보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 최초의 내가 시도하는 최적점 후보, 최초의 최적점 후보를 초기해라고 하거든요. 스타팅 포인트. 이 초기해 여기에서 시작을 하면 얘는 10중 8구 이 기법은 여기만 찾고 끝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갔다가 계속 떨어지니까 다시 여기로 되돌아와서 여기가 내가 찾을 수 있는 최적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멈춥니다. 그것이 바로 국부 최적화 기법의 단점이죠. 반대로 여기서 시작하면 어디를 찾을까요? 여기를 옵티멈으로 찾겠죠.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를 옵티멈으로 찾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초기에 가까운 국부 최적화만 도출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단시간 내에 최적화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부 최적화 기법에 대해서 국부 최적화 기법으로는 뭐 여기 보면은 뭐 Method of Feasible Direction이라고 MFD 방법 혹은 Sequential Quadratic Programming SQP 뭐 SQP도 있고요, SLP도 있고요. 여러 가지 최적화 방법,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 국부 최적화 기법 중에서 저희는 최속강화법, 뭐 경사감법이라고도 하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볼 기회를 갖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최적화 문제의 분류 두 번째를 보면 제약 조건의 유무에 따라서 비제약 최적화 문제가 있고 제약 최적화 문제가 있습니다. 요건 뭐 굉장히 구분이 간단해요. 아까 제가 목적 함수가 있고 제약 조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제약 조건이 없는 최적화 문제를 비제약 최적화 문제라고 하고요. 제약 조건이 있는 최적화 문제를 제약 최적화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공장 예시는 제약 조건이 있었으니까 제약 최적화 문제가 되겠죠. 이 비제약 최적화 문제하고 제약 최적화 문제를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최적화 문제냐에 따라서 내가 적용해야 되는 최적화를 푸는 그 기법 자체를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제약 최적화 문제, 제약 최적화 문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목적 함수의 숫자에 따라서 최적화 문제를 분류합니다. 목적 함수가 하나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어때요? 공장 예시처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빨래거리를 설계하는 문제처럼 목적 함수가 딱 하나다라고 하면 단일 최적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적 함수가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인 경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대부분의 것들, 그 다음 공학 문제의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단일 최적화 문제라기보다는 다중 최적화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린 일단 성능 측면에서 최적화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돈이죠. 예. 그 금액적인 측면에서 최적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항상 병립하고 그 두 가지가 항상 충돌을 합니다. 성능도 잘 내고 싶고 돈은 적게 쓰고 싶고 그래서 대부분의 공학적인 문제는 다중 최적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단일 최적화 문제로도 충분히 정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적 함수의 숫자에 따라서 최적화를 구분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적 설계 문제의 일반적 정식화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식화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식화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관공서에 가잖아요. 그럼 관공서에 갔을 때 예를 들어 내가 무슨 뭐 복지 차원에서 오는 어떤 금액을 받아야 된다. 뭐 그랬을 때 관공서에 가면 써야 되는 서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나의 인적 사항이 필요했을 때 관공서에서 그냥 예를 들어 A4 용지 하나를 주면서 여기에 이름하고요. 그다음 주민등록번호하고요. 그다음 전화번호하고 주소 좀 써주세요. 그다음 나의 소득 수준도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왔을 때 A4 용지만 딸랑 주면 서식이 없이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제각각 다르게 적겠죠. 뭐 이름 땡땡 구남국 그다음 전화번호 땡땡 뭐 010 어쩌고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는 전화번호부터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는 나의 이름은 구남국입니다. 그렇게 서술형으로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100명이 와서 그걸 작성을 하면 나중에 그걸 취합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거 다 이름은 이름대로 추출해야 되고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추출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식이라는 걸 만들어 두잖아요. 이름 그러니까 칸을 만들어 놔서 이름에는 딱 이름만 적을 수 있게 구남국 이름만 적고 전화번호에는 아무것도 없이 딱 번호만 적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서식을 만들어 두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식화가. 자, 최적화에서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여기에 변수는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 있으니까 변수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objective function하고 constraint, 뭡니까? 목적 함수하고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약 조건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부등호 제약 조건이 있고 등호 제약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부등호 제약 조건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뭐 설계 변수에 대한 상한 하한값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 자 보십시오. 이렇게 목적 함수를 이 설계 변수의 함수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minimize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이 목적 함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최적화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조금 아까 어떤 예시를 들었었냐면 제가 두 가지 예시를 들었었죠. 예를 들어 x1 더하기 x2를 이게 이득이라고 하면 이걸 z라고 해서 이 z를 최대화시키는 게 목적인 경우가 있었죠. 혹은 아까 x1 더하기 x2를 이번에는 z가 아니고 뭐 h라고 해서 이게 예를 들어 제품 하나를 생산하는, 아까 그 빨래거리 예시가 있었죠. 빨래거리에서 빨래거리 하나를 생산하는 생산 단가라고 했잖아요. 목적 함수를 이렇게 잡으면 이 목적 함수는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예제에서 이익을 목적 함수로 잡으면 목적 함수를 최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설계 단가를 목적 함수로 잡으면 설계 단가는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적 함수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최대화시키는 것과 최소화시키는 것이 사용자 맘대로 매번 정의를 하게 되면 이 최적 설계 알고리즘 만드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목적 함수를 최소화시킬 때의 최적값을 찾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고, 목적 함수를 최대화시킬 때의 목적 함수를 찾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적화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은 복잡해지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럴 때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 이럴 때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네. 그건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나는 이거 고려 안 할래. 그냥 목적 함수를 최대화시키는 건 고려 안 하고 목적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알고리즘만 만들래. 그러면 편해지겠죠. 요거 고려 안 해도 되니까. 그럼 이제 반대로 이런 알고리즘만 만들면, 이런 상태에서 어때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때의 최저값은 그럼 못 찾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의 문제 해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x1 더하기 x2를 최대화시킨다는 의미는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2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x1 더하기 x2가 목적 함수였다면, 이걸 최대화시키는 것이 목적 함수였다면 이 앞에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요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이걸 최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앞에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최대화시키는 목적 함수가 최대화시키는 그런 문제도 바로 최소화시켜주는 문제로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식화할 때, 최적 설계 문제를 정식화할 때는 이 목적 함수 값은 대부분 다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 함수로 정의를 합니다. 아까 공장 예시에서는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2는 z, 이렇게 해서 이 z라는 값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으로 이렇게 정식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아까 제약 조건에 뭐가 있어요? 부등호 제약 조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등호 제약 조건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겠죠. 맞죠? 아까 그런 어떤 의미론적인 차원에서 내가 어때요? 그러니까 돈이 나한테는 4만 원밖에 없으니까 총 드는 비용이 4보다 작아야 된다. 나한테는 6시간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총 드는 시간은 6시간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등호 제약 조건을 모델링을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냥 얘를 이쪽으로 넘긴 것 뿐이에요. 이항시킨 것 뿐입니다. 그럼 이렇게 부등호 제약 조건이 바뀝니다. 즉 부등호 제약 조건은 모두 다 0보다 작다라고 모델링을 합니다. 이렇게 inequality constraint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이것 또한 왜 그러느냐? 아까 내가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이 최적화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은 이 식이 0보다 작다는 것만 고려해서 이것만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짜면 되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까지 입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면 최적화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치겠죠. 좀 더 복잡해집니다.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그래서 부동호 제약 조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식화를 해서 고려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등호 제약 조건도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한쪽은 0으로 만들어서 한쪽 행으로 다 옮겨서 등호 제약 조건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설계 변수의 상하한 값은 이런 식으로 제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으로 최적화 문제를 정해진 수식으로 만드는 것을 최적 설계 문제의 정식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제가 실제 그 경사하강법이나 아니면 GA 같은 문제를 풀 것인데, 그때는 이렇게 정식화되어 있다, 최적화 문제가 정식화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요 정식화된 형태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것입니다. 즉, 요 정식화하는 것은 공돌이들이, 즉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때요? 공장 문제나 아니면 뭐 빨래거리를 설계하는 문제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설계하잖아요. 뭐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집을 설계하는 문제라든지, 조선해양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선박을 설계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어떤 공학적인 문제를 수식으로 만들고 그것을 정식화하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정식화 됐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바탕으로 최적화를 찾는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